가장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방황. 해변의 카프카는 현실과 환상, 꿈과 죽음, 사랑과 고통,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질문이 시처럼 흘러가는 하루키만의 미스터리 성장소설입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이야기. 모순투성이인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독자의 마음을 흔들죠. 누군가는 문을 열고 누군가는 그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두 사람의 아주 조용하고도 신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살 소년 카프카. 세상에서 가장 강한 15이 되겠다고 다짐한 아이.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던진 자신감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을 간신히 붙잡는 생존의 주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말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넌 언젠가 너의 어머니와 자고 너의 누이와 자고 나를 죽이게 될 거야. 마치 고대 그리스에 그가 자라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오이디푸스 저주처럼 카프카는 그런 저주를 진짜처럼 믿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아들에게 던진 저주 같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들은 카프카는 무서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도망쳐야 할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기분. 그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아주 무서운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15이 되겠어. 그건 이겨내기 위한 다짐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어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만은 믿어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집으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될지도 모를 그 괴물로부터. 그렇게 혼자 기차에 오른 카프카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늘 곁에 있는 상상 속 인물, 까마귀 소년.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또 하나의 자아. 어쩌면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마음의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는 기차에서 내려 낯선 시코쿠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에게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맑았죠. 그러다 우연히 한 건물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고마움의 기념 도서관. 붉은 벽돌, 조용한 정원, 그리고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개비. 그 안에는 묘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사서 오시마가 있었고 카프카를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바라보는 미스 사에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넌 여기에 있어도 돼. 쉴 수 있을 거야. 잠시라도. 그 말은 카프카에게 처음으로 허락된 평화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도서관 안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책으로 가득한 방,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창밖의 고요한 정원, 그리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잠시의 평화. 그러나 그 안식 속에서도 카프카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상처, 피할 수 없는 예언,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진실의 조각들. 그 도서관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스 사에키. 우아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먼 과거에서 방금 막 걸어 나온 듯한 기이한 분위기. 그녀는 처음 본 소년에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없이 다가와 차분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카프카는 막연한 감정을 느낍니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모호한 두려움. 마치 그녀가 어릴 적 사라져버린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예감. 도서관 한켠에는 또 다른 인물, 중성적인 말투와 날카로운 직관을 지닌 사서 오시마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의 말에는 언제나 현실과 환상을 가르는 날이 서 있었죠. 그는 카프카를 도와주면서도 끊임없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지? 정말 네가 찾는 건 어머니와 누나인가? 아니면 너 자신인가? 카프카는 그 도서관에 머물며 조금씩 그리고 고통스럽게 자신이 도망쳐온 것들과 마주합니다. 아버지의 저주처럼 들려온 오이디푸스의 그림자, 기억 속 어머니의 빈자취,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누나의 얼굴. 그러나 가장 두려운 건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현실과 기이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편 또 다른 한 사람. 세상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인, 나카타가 등장합니다. 어릴 적 전쟁 중 의문의 사고를 겪고 그 이후로 세상의 언어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남자. 말은 느리고 단순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맑고 선명했죠. 그에겐 평범한 사람에겐 없는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대화하는 능력. 어느 날부터 그는 고양이에게 날개가 필요해? 너 혼자 괜찮아?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고양이는 진실된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거리로 나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일을 하며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어느 날 나카타는 고양이 실종 사건을 따라가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흰 양복을 입고 스스로를 존 워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의 마스코트처럼 모자와 양복을 입은 채.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카타가 마주한 건 세상에 틈이 생겼을 때 흘러들어온 어둠이었죠. 그의 등장은 악몽처럼 현실을 침식했고 나카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마주합니다. 나카타가 마주한 폭력과 죽음은 평범한 범죄나 사고와는 달랐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사람들이 무참히 다치거나 설명할 수 없이 잔혹한 사고들이 잇따랐죠. 어떤 날은 거리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듯 했고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빠져갔죠. 그 남자 존 워커는 마치 그림자처럼 다가와 사람들 사이에 폭력과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평화롭던 세상은 점점 불안해졌고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죠. 결국 그 어둠을 향해 말없던 노인이 처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칼을 들고 존 워커를 찌릅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되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카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이 서로 어우러져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 하지만 혼란과 폭력, 이상한 일들이 그 균형을 깨뜨릴 때 나카타는 바로 그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그 시간 카프카는 어두운 도서관 방 안에서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익숙한 선율은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죠.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바로 미스 사세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스 사에키는 한때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녀는 감정이 멈춰버린 채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슬픈 사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그녀가 사랑했던 순간과 그 후에 겪은 상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것을 듣는 순간 카프카는 그 슬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 저주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하여 카프카는 아픔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한편 나카타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도쿄를 떠나 시코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아야만 한다는 듯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듯 그리고 나카타는 길 위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호시노. 처음에 호시노는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독특한 이 노인을 그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함께 길을 걷는 동안 그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이 향하는 길에는 단순히 어딘가로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은 세상 어딘가의 균형과 자신 안의 무언가를 바꾸는 길이라는 걸 말이죠. 호시노는 더 이상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나카타와 호시노는 오래된 산속 신사로 향합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건 하나의 문. 세상의 균형이 흐트러진 채 오래도록 닫히지 못했던 문이죠. 그 문을 마주한 순간 그들은 느낍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균열이 시작된 근원이라는 것을요. 호시노 씨, 이제 나카타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가 할 일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열쇠를 쥔 자는 나카타였지만 문을 닫을 자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갈 호시노 씨여야 했습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나카타는 죽음으로 사라지지만 세상은 다시 조용히 돌아갈 거라는 걸 그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호시노는 처음엔 그저 할 일이 없어서 따라간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길의 끝에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시간 카프카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문을 마주합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세계. 그 문 너머엔 그동안 외면해온 자신의 감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상처, 저주, 그리고 누구보다 그리워했던 사랑의 기억까지. 카프카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카프카와 나카타가 각자 마주한 세상의 문과 마음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닫힙니다. 혼란한 세상의 문은 그의 마지막 부탁처럼 나카타 대신 호시노가 닫습니다. 나카타가 세상에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가지만 호시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고 또 누군가는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프카와 나카타, 호시노는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서로의 여정은 끝내 교차합니다. 나카타가 열쇠를 닫고 사라진 뒤 카프카는 혼자 남겨진 산속 숲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이해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 그리고 호시노는 나카타로 인해 삶의 질문을 던지며 세상의 균형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해변의 카프카는
해변이라는 환상적인 장소에서 어른이 되기 전 소년이 겪는 통과 의례를 신비롭고 몽환적인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이 소설은 이해하기보다 느껴야 하는 소설입니다. 현실과 환상, 논리와 상징이 뒤엉킨 세계는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15살 소년 카프카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15살이 되겠다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다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고요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지치고 끝없이 비교하며 답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매일. 우리는 종종 도망치듯 여행을 떠나고 지워진 기억을 다시 꺼내보기도 하며 어디론가 흘러가듯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해변의 카프카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지금 이 방황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이 모든 길은 너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금의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해변의 카프카는 말합니다. 삶은 증명이 아니라 수용이라고. 때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만든 환상이 현실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그러니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있는 해변의 카프카가 되어도 괜찮다고.